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디사피엔스 강상구입니다. 메디사피엔스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AI-driven genomics compan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영승 교수님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는 몇 차례 한 적이 있으나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본 적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만 진행해 와서 조금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맨 뒤에 남길 테니 나중에 따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askang@medisapiens.com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약 40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프롤로그를 통해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맞춤의학의 유전정보 활용 부분에서는 지노믹스에 대해서, 디지털이 이끄는 미래 부분에서는 AI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디사피엔스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요즘 들어 FAMGA, FAMGA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텍 자이언트 중 두 군데인 구글, 알파벳과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프롤로그입니다. 제 경력입니다. 서울대학교 제어개척공학과 87학번이고 LGU+, 제가 다니던 당시 이름은 데이콤을 다닌 후 미국 듀크 대학에서 MBA를 하고 그 이후 약 20년 가까이 미국 대기업에서 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JP모건, 노텔 네트워크스, 삼성, 도시바, 3M 등 주로 아주 큰 대기업들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 돌아와서는 대표적인 지노믹스 서비스 프로바이더 중 하나인 DNA 링크에서 진정한 바이오 인더스트리 맛을 보게 되었고 2017년에 지금의 메디사피엔스를 창업하였습니다. 항상 드는 생각 중 하나가 AI, BI 등의 IT 기술 위에 바이오 기술을 입히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생물학 계열의 전공자에게 IT라는 툴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혜택받은 부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노믹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디컬 영역이 포스트 디지즈, 달리 말하면 병이 걸리고 난 이후에 의사들이 주도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유전체학의 영역은 프리벤션, 즉 프리디지즈 영역입니다. 병이 걸리고 나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든 것을 빅데이터로 처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특히 유전체는 그 자체로만 해도 30억 쌍의 염기서열을 다루는 관계로 사람 한 명의 유전체 자체가 이미 빅데이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것이 나와서 인간의 유전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즉 3 billion pairs of chromosomes, 30억 쌍의 염기서열을 다 읽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노타입과 페노타입을 매트릭스 형태로 조합을 맞추어 나가면서 Statistical Analysis, Computational Biology, BI, AI, 메타데이터 등등의 여러 학문들이 이 부분을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미래창조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등이 함께 힘을 모아 2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범부처 사업이 발족하였습니다. 원래는 희귀 유전 질환자들의 DB를 모으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이제는 암, 대사질환, 치매 등등과 건강한 정상인까지 포함하여 100만 명의 유전체 DB를 모으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제가 거기 시범사업에서 추진위원회, 본 사업에서는 총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최근 일어나는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숙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유전체 DB와 EMR,
Electronic Data, Medical Records의 매트릭스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인간의 건강과 장수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유전체 DB는 정밀의료가 됩니다. 정밀의료, 즉 Precision Medicine이라는 말로 통일되기 이전에는 Customized Medicine, Tailored Medicine, Personalized Medicine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오바마가 Precision Medicine이라고 부름에 따라 정밀의료라는 표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상의학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체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체질, 타입을 몇 개로 나누어 가장 맞는 음식, 운동, 약물 등등을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춤 의료를 시행할 때 비슷한 타입을 묶어서 카테고리를 쪼개 나가다가 더 이상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바텀라인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유전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에는 결국 동일한 레커멘데이션, 즉 맞춤 치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맞춤 약물 처방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게 파마코지노믹스입니다. 동반 진단, companion diagnosis 역시 프리시즌 메디슨의 한 응용 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생길 가능성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예방을 하자는 것이 이 personalized medicine, 정밀의료 precision medicine입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두 개의 큰 화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분야이고 다른 하나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인공지능입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복습하는 셈 치고 들어주십시오.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앨런 튜링, 결국에는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던 백설공주를 흉내내어 청산가리가 묻은 사과를 먹고 죽었다고도 알려진 사람인데 The Imitation Game이라는 영화의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앨런 튜링을 통해 컴퓨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는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쓰여졌습니다. AI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은 기계학습,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등으로 대변되는 딥러닝은 스토리지, CPU, GPU 등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아주 최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 2010년대에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컬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머신러닝의 일종인 딥러닝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러닝에서도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딥러닝의 경우에는 이미지 프로세싱에 탁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컨텍스트, 즉 문맥을 추론하는 데에는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법이 사용됩니다. Voice Recognition, Handwriting to Text Conversion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유전 변이 분석 소프트웨어인 MEDI-CBI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용됩니다. 딥러닝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이 세 가지만 구분할 줄 알면 전공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혹은 간단한 세미나 등에서의 발표 자료 등에서 나오는 딥러닝 관련 정보를 이해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Classificatio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류입니다. 개인지 고양이인지 분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Detection은 어느 부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Segmentation이라는 것은 개인지 고양이인지 오리인지 픽셀 바이 픽셀 하나하나 찾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통상 세그멘테이션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건 제가 2018년 1월에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PMWC Precision Medicine World Conference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당시 아산병원 심장내과랑 엔지오그램, 즉 심장 조영술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스테노시스, 즉 협착이 있는지를 알아내고 또 신텍스 스코어라는 점수 매김 방식을 사용하여 협착이 심하지 않다면 스텐트 수술을 추천하고 심하다면 바이패스 수술을 추천하는 딥러닝 시스템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개요도입니다. AI 시스템을 개발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AI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메인 시스템 전후에 프리프로세싱,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머신 인텔리전스가 아닌 휴먼 인텔리전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휴먼 인텔리전스랑 한마디로 사람이 하는 노가다입니다. 협착이 발견이 되면 그 중에 에러, 즉 가짜를 가려내는 방법입니다. 관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라인을 그리게 되고 그 관의 두께를 세로축으로 늘어뜨려서 협착 부위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최고의 아산병원 박성정 센터장 소속의 심장내과 전문의들과 일하면서 라인 세그멘테이션 역량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심혈관 쪽으로 응용하게 될 경우 생명을 다루는 심각한 의료기기가 되어서 철저한 임상시험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기로 인정받기가 아주 까다로워져서 이걸 조금 더 가볍게 응용하는 부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라인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하여 눈가 주름을 10단계로 평가하고 이러한 피부 평가를 해서 가장 적합한 화장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요도입니다. 저희들은 더마프로라는 피부 표준원 같은 기관과 이 작업을 하였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화장도 지우고 보습도 하고 일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여 0단계에서 9단계까지의 눈가 주름을 평가하게 되는데 0단계는 아기들 같은 아주 좋은 피부가 되고 9단계는 주름이 아주 많은 쪼글쪼글한 피부가 됩니다.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만 잔뜩 있습니다. 그 이유는 0, 1, 2는 어차피 10대 이하이므로 피부가 당연히 좋고 고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 평가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또 7단계, 8단계, 9단계는 어차피 주름이 많으므로 또 눈가 주름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20대, 30대, 40대, 50대 정도까지가 주를 이루는 3, 4, 5, 6단계만 있어서 데이터 임밸런싱이 아주 심해지고 또 데이터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accuracy 80% 정도에서 홀딩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미션은 희귀 유전 질환 환자의 건강한 삶과 행복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비전은 프리시즌 메디슨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사업 영역은 희귀 유전 질환 분석과 신규 바이오마커 발굴 영역입니다. 핵심 기술은 AI, BI를 활용하여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진단 솔루션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니오식 액션 패널이고 두 번째가 유전자 변이 해석 소프트웨어인 메디CBI입니다. 그림을 보면 니오식 액션 패널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유전자를 분리 정폭하여 염기서열 분석을 하기 위한 시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는 대량으로 염기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 오른쪽은 대량의 유전체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분석 소프트웨어 메디CBI입니다. 니오식 액션 패널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희귀질환 210여 종, 유전자로는 250여 종의 지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패널이 하는 일은 왼쪽 아래 박스와 같고 특징은 오른쪽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진단 솔루션의 특징 및 타사와의 차별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6주 이하 신생아에 최적화되어 있고 250여 개의 유전자와 210여 종의 액셔너블 유전 질환을 동시에 분석합니다. 신생아에게서의 혈액 채취는 특히 많은 양의 혈액을 채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사의 경우 최소 1에서 3ml 이상의 혈액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는 DBS, Dried Blood Spot에서 극소량의 혈액만으로 실험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턴어라운드 타임이 일주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확진까지 평균 7에서 9년 걸리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 내에 결과와 치료 정보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니오식 액션 패널과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기에서 나온 대량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정보의 의미를 찾아내는 소프트웨어인 MediCVI, MediSapiens Cloud for Variant Interpretation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니오식 액션 패널을 이용하여 유전자 염기 서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바이오인포메틱스 파트가 표준 유전자 서열과 비교하여 Genetic Variant, 즉 유전 변이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진 변이를 우선 클린바나 HGMD라는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이 변이가 질병을 유발하는지 또는 질병과는 상관이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ACMG,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가이드라인이라는 규정을 사용하여 분류합니다. 변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병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분이 자동화된 부분이 있지만 한 개의 변이를 판단하는데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여 한 사람을 분석하였을 때 평균 1400여 개의 변이가 나옵니다. 이 모든 변이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자동화했고 이에 더해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최대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을 줄이려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부분은 메디서치 부분과 메디패서 두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메디패서는 병원성 변이의 특성을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학습시켰고 수십만 개의 유전 변이에서 병원성 변이, 키 베리언트만을 가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메디서치는 ACMG 가이드라인 중 자동화가 불가능한 증거 논문을 쉽게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천만 개의 논문에서 해당 유전 변이가 보고된 것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서울대 진단검사의학과와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디패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 변이를 패서제닉이라고 부릅니다. 무관할 때는 benign, 이도 저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VUS,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ACMG 가이드라인, HGMD, ClinVar, Human Genome Mutation Database, Clinically Relevant Variant 등만을 활용했을 경우 너무나 많은 변이가 VUS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 진단, 치료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 너무나 스트릭트한 룰이 적용되는 관계로 확실한 근거와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도 VUS로 남겨두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처럼 빙산의 일각으로 표현했습니다. 메디패서는 기존에 밝혀진 변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학습하여 아직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은 VUS를
인공지능으로 패서제닉인지 비나인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희귀질환을 진단하는 소아청소년과 MD에게 희귀질환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가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자가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임상인은 유전체 DB만을 사용하여 유전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 시스템이 과학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제시해 주는 겁니다. 즉 유전질환을 유전자만으로 설명해야 하는 MD들의 unmet needs를 메디패서가 해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희귀 유전질환뿐만 아니라 암, 대사질환 등 유전자가 관여하는 모든 질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서치 부분입니다. 유전자 변이의 판독 및 분류에는 전 세계가 ACMG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28개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를 자동화하고 점수를 매겨 pathogenic, likely pathogenic, VUS, likely benign, benign 등의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8개 항목은 population data, computational data 등에 관련되어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0개 항목은 정량화하기 힘든 임상정보, 논문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unmet needs를 address하는 것이 메디서치입니다. 수천만 개 논문의 타이틀, 키워드, abstract 등을 분석하여 원하는 유전자 변이가 등장하는 것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문맥을 분석하여 이 논문이 어떤 종류의 실험을 했고 ACMG 가이드라인의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지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기적인 재평가를 하기에 최신 변이에 관한 연구 내용을 빠르게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면 사용자에게 바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에게 종종 해주는 얘기입니다. 구글과 아마존을 비교합니다. 제가 처음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구글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으나 지금은 아마존이 훨씬 더 큽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뉴욕시티에서 헤지 펀드 매니저로 있다가 시애틀로 갈 때 자동차로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하였는데 그때 조수석을 지켜줬던 맥킨지 스콧, 예전에는 맥킨지 베조스였겠죠. 에게 36 빌리언 달러를 위자료로 주고도 제프 베이조스가 세계 최고 갑부로 이름을 올립니다. 물론 테슬라가 아주 고가를 쳤을 때 앨런 머스크가 잠시 1등을 하였으나 여전히 제프 베이조스가 전 세계 최고 부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프 베조스 vs 앨런 머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글, 즉 알파벳 컴퍼니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히 커서 이 두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구글을 지켜봐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회사라고 생각했었죠. 듀플렉스 시연 보셨어요? 인공지능이 식당과 미용실에 예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벌써 이제 2년 이상이 지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글은 맨 땅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척하고 아마존은 있는 것을 활용합니다. 결과는 현재까지는 아마존의 압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메디사피엔스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를 배경 설명을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지원할 때쯤에는 그때가 1987년이죠. 로보트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청운의 꿈을 안고 제역의 적공학과라는 곳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간접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필요하다면 친구, 선후배 중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CTO도 서울공대 동기인데 카이스트에서 뉴럴 네트워크 패턴 레코니션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형외과 전문의이신 아버지 영향도 있었고 2015년에는 DNA 링크라는 회사의 경영총괄 역할을 운 좋게 맡게 되었습니다. 2016년 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바이오와 AI를 융합하여 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둑이란 것이 19 곱하기 19 그 가로 세로 그 라인 곱해져 있는 그 크로싱, 그러니까 칸에 흰 돌, 검은 돌을 번갈아 놓으면서 집을 짓는 경기입니다. 따먹은 자리에 바로 놓을 수 없다는 특별한 규칙 몇 개 빼고는 가로 세로 크로싱에 번갈아 가며 돌을 놓게 되고 마지막에 집이 더 큰 쪽이 이긴다는 몇몇 단순한 룰로 이루어진 게임입니다. 이 바둑 경기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경우의 수가 무한대까지는 아닙니다.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큰 숫자이지만 결국 유한의 숫자만큼의 경우의 수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걸 유전체에 대입한 거죠. ATGC 뿐만 아니라 인트론 영역, 레귤레이터리 영역 등의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전체는 ATGC의 시퀀싱입니다. 바둑보다 경우의 수는 더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엑선 영역만을 두고 본다면 CPU, GPU, 메모리 등의 발전과 함께 AI로 쉽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게 제가 바이오와 AI를 융합한 회사를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도 치과대학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석사를 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변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게 되면 전처리를 아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해외 논문들에서 보면 우리 대장 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뇌와 교신한다는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도 유전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이 환경의 영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변을 건조시켜서 환자에게 주입하여 건강을 찾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유전과 환경이 이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미쳐서 사람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유전체학은 동양의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의 사이에 미병이라는 부분을 둬서 그때 보면은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이 그 균형 부분을 넘어섰을 때를 얘기하죠. 그런 변화로 질병을 예측한다든지 또는 한약으로 면역성을 길러서 질병을 예방한다 라는 것도 한 예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퀀텀 메디슨이라는 학문을 좋아하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히다, 감기, 기가 떨어져 있다, 곧불, 인기척, 시선. 시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영어로 얘기하자면 시선이 따갑다 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심결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써요. 인기척 같은 것들. 이런 표현들은 물질적인 서양의학, 서양 문물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많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얼마나 세계를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차고에서 시작한 온라인 북 이커머스 컴퍼니가 이제는 책, 일렉트로닉스, 푸드, 애마존 웹 서비스,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파마시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드론도 하고 있죠. 배달 쪽으로. 아마존, 버크샤이어 해서웨이, 그리고 제가 몸담았었던 JP 모건, 이 인슈런스 컴퍼니를 만든다고 하면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컴퍼니가 문을 닫기는 했지만요. 버크샤이어 해서웨이가 어떤 회사인 줄 아십니까? 뭐 잘 안 들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버크샤이어 해서웨이가 바로 워런 버핏의 회사입니다. 이 세 회사의 직원들이 다 합치면 120만 명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나운스먼트가 났을 때 미국 최대, 결국은 세계 최대 보험회사들인 앤썸과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차트죠. 이건 또 다른 예들입니다. 헬스케어, 그로서리, 드럭, 프리스크립션 등 다양한 산업군에 아마존이 진출한다고 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NBC 뉴스 앵커 로렌 산체스와의 재혼을 위하여 이혼을 하고도 전 세계 최고 갑부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 부인인 맥킨지 베이조스에게 36 빌리언 달러스, 360억 불을 주고도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등을 앞섭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막 회사를 시작했던 때인 1998년에 구글에 1 밀리언 달러를 투자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주 여행을 위해서 블루 오리진이라는 곳에 1 빌리언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런 것들은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도 아주 비슷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만들어서 가장 큰 미지의 세계인 뇌 영역도 다루고 있죠. 또 이쪽에 제프 베이조스가 또 아마존의 힘으로 들어가는 미래를 보게 될 가능성도 아주 농후하죠. 자, 세속적인 항목으로 구글과 아마존을 비교해 봤습니다. 구글이 홀딩 컴퍼니의 이름을 알파벳이라고 지었죠. 영국의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사서 이세돌을 이기는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알파고라는 이름을 붙였고 프로틴 폴딩 쪽으로 컨테스트를 만들어서 구글이 직접 팀을 조직하여 내보냈는데 그 팀 이름이 알파 폴딩입니다. 그리고 홀딩 컴퍼니의 이름은 알파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차례로 보면 구글은 키워드 서치, 아마존은 프로덕트 서치입니다. 2019년의 레베뉴는 구글이 162 빌리언 달러이고 아마존은 280 빌리언 달러로 훨씬 더 큽니다. 구글은 1998년에 세워졌고 아마존은 1994년에 세워졌습니다. 구글의 파운더는 레리 페이지와 23andMe의 파운더인 앤 무지츠의 남편인 세르게이 브린이고 아마존은 최근에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테크놀로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아주 다릅니다. 구글은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격이고 아마존은 애플처럼 지금 있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래 그 박영석 교수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좀 더 미래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주기를 바라셨는데 많은 지금 학생들이 이미 그 AI나 바이오는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테고 AI 영역으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그 영상 처리 쪽으로는 많이 다루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치과 쪽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은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뭐 교정이나 이런 그 임플란트 쪽으로는 이미 응용이 많을 것이고,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처음에는 생각을 해왔었고 노력도 해왔으나 궁극적으로는 지노믹스를 붙이면서 하는 쪽으로 뭐 지금 회사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이미지 쪽을 지금 완전히 그만둔 것은 아니고 디지털 패톨로지 쪽으로 지금 할 생각도 있고 뭐 많은 그 지금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지노믹스와 AI를 붙여서 하는 뭐 이쪽이 회사의 메인 포커스가 될 것임은 이미 뭐 분명한 사실이 되어버린 셈이 되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회사 웹사이트는 이렇게 www.medisapiens.com이고요. 여기에서 Y입니다. 이게 I가 아니고 medisapiens에서 I로 되어 있는 회사는 요 메디가 MEDI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핀란드에 똑같은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Y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제 이메일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skang@medisapiens.com이고 혹시나 뭐 학생들 중에서 질문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제게 스스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게 실시간 할 때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이 녹화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보잘것없는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예, 꼭 뭐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해 주시고 저희 회사는 저 관악에 그 연구공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후문 쪽에 서울대 후문 쪽에 그 기숙사와 그 호암교수회관 사이에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